조직의 구성 원리입니다. 계층제의 원리. 권한과 책임이 배분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상부에 집중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인 것이죠. 그래서 계층제의 원리는 권한과 책임에 대한 얘기다.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조직 구성원 간의 권한과 책임을 배분하고 수직적인 지위, 복종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얘기하고, 계층의 수준이 높을수록 어떻게 되냐 하면 대결관계, 정책 결정, 장기 계획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계층의 수준이 낮을수록 집행, 실시 등의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그래서 계층의 수준이 높다라는 것은 위에 쪽이고, 계층의 수준이 낮다라는 것은 밑에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계층대가 심화되거나 확대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수직적인 계층이 많아지면 의사소통이 차단되고 인간관계를 등한시하고 구성원의 사기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특히 직무상 계층제를 신분적, 사회적 계층제와 연관시킬 경우에는 민주적인 이념을 저해하거나 창의적, 쇄신적 활동을 둔화시킬 우려가 있죠. 계층제의 원리는 수직적 분화와 관련이 깊어서 조직 내 의사소통의 혼란을 방지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계층제는 수직적인 분화인데, 수직적인 분화가 잘 되면 의사소통의 혼란은 방지가 되어져요. 위에서 명령 내리면 밑에서 무조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혼란은 방지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뭐는 있다?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나누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솔 범위의 원칙은, 이것도 옛날에는 시험에 좀 나왔었는데, 통솔 범위는 한 사람이 통솔할 수 있는 적정 범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더십이 좋거나 약간 이런 사람들은 한 사람이 그래도 여러 사람을 좀 통솔할 수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몇 사람을 통솔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상관이 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부하의 수를 일정한 한도로 제한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조직의 수평적 분화와 관련되어 있다. 직무의 특성이나 감독자의 능력, 그 다음에 피감독자의 질, 지리적 분산도, 조직의 역사, 조직 관리의 상태, 관리 기술의 수준 등에 따라서 통솔 범위가 달라지겠죠. 이해되시죠? 직무의 특성이 아주 복잡하고 이러면 통솔 범위가 작아질 것이고, 직무의 특성이 조금 느슨하고 좀 그러면 통솔 범위가 넓어져도 될 것이고, 감독자가 능력이 있으면 통솔 범위가 확대될 것이고, 능력이 좀 부족하면 통솔 범위는 작게 설정해야 맞는 것이고, 그렇게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분업의 원리, 분업 전문화의 원리 보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 분야로 구성원에게 한 가지 주된 업무를 분담시키는 것. 그래서 조직의 규모가 확대되고 업무 처리의 전문성이 증가할수록 분업이 필요합니다. 조직이 5명인데 분업시키는 것은 굳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직이 뭐 100명, 200명을 넘어가면 조직을 분업시키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업이 필요하고, 조직 구성원마다 성격과 기술의 차이가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업의 장점은 작업 능률이 향상되고 업무의 지시 및 기술이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 반면에 개인 업무 수행에 대한 흥미를 상실하고 초래할 수 있다. 지나친 분업으로 조직 내 단위 간 조정이 어렵고 더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너무 분업만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편집하는 사람 편집만 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하고 수다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또 나누고 싶은데 편집만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 그죠? 그리고 나중에 부서 간에 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죠. 촬영을 잘했어야지, 편집을 못하니까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조정의 원리. 조직이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동 통일을 기하도록 구조를 질서 있게 배열해야 한다. 그래서 조직의 규모가 크고 복잡할수록 그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조직 내 각 단위의 기능은 분업화되고 전문화되기 마련인데, 이로 인해 자칫 각 단위가 파편화되고 되는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파편화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개별적 노력을 통합화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개별적인 노력들을 다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조직의 구조는 공식화 유무에 따라서 공식 조직이냐 비공식 조직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공식 조직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조직도 상에 있는 조직은 공식 조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인위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입니다. 합리적, 이성적인 조직이다라고 볼 수 있죠. 기구 도표상으로 나타나는 가시적인 구조예요. 조직도 상에 있는 조직. 대규모 조직에 적절하다. 비공식적인 조직은 어떤 거예요?
비합리적이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몰라. 그래서 자연 발생적 조직이 거야. 제가 우리 동창 중에 우연찮게 이렇게 먹는 조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조직이 끈끈하게 지금까지 잘 넘어오고 있는 걸 보면 신기해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뭐 이런 슬로건 하나에 그냥 2-3명이 모였는데 지금 5명이 이렇게 열심히 오고 있는 거 보면 자연 발생적인 조직이다. 순기능은 의사소통 채널이 확보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비공식 조직이 없을 때는 혼자였는데 이런 비공식 조직이 있으니까 그래도 대화할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집단의 응집력이 향상되어져요. 그리고 이 응집력이 좋으면 어떻게 되냐면 조직 전체가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창인데 우리 잘 먹자 모임이 잘 되니까 동창에 있을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같이 다 나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동창회는 뭐 10명밖에 안 하는데 우리가 다 가니까 15명이 되는 거예요. 오, 동창회가 뭐 분위기가 좋아졌나? 그러면서 또 사람들이 또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식 조직의 결함이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고 조직 내 긴장감과 압박감을 완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소규모 조직에 적절한데 아까도 말했듯이 비공식 조직이 뭐를 대표할 수는 없어? 공식 조직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수직 조직과 수평 조직이 있습니다. 수직 조직은 개선 조직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개선 조직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권한과 책임 소지가 분명하게 위계적 구조로 결정권과 집행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의사결정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그거에 따른 어떤 부담감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수평적 조직은 막료 조직이라고 해요. 막료 조직. 그래서 수직 조직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막료 조직, 참모 조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평 조직은 통솔 범위가 확대되거나 비독단적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권한과 책임의 환경. 이게 수평으로 놓으니까 이건 수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누구의 책임이냐를 놓을 때 이 수평 조직에서는 얘가 잘못이야, 얘가 잘못이야, 얘가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수평 조직이 발전하게 되면. 그다음에 집권화와 분권화. 의사결정이 상부에 집중되어 있으면 집권화. 그다음에 하부. 이러한 수평 조직의 의사결정이 집중되어 있으면 분권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집권화 조직은 의사결정 권한이 상부에 집중되어 있는 조직으로서 자율성과 창의성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부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반면에 분권화 조직은 팀제도 분권화 조직이죠. 무슨 팀, 무슨 팀, 무슨 팀. 그래서 의사결정 권한이 각 계층에 위임되어 있는 조직으로서 이거는 조정의 어려움이 있어요. 서로 다 동일한 어떤 위치에서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돼, 아니야,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돼 이렇게 하면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조직구조의 관련 개념을 보면 공식화는 조직 내의 직무와 수행 과정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구성원들의 업무 편차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그래서 공식화는 옆에 표준화라고 적어두세요. 공식화는 어떤 거예요? 표준화시키는 거예요. 표준화. 공식화는 명문화하는 것으로 표준화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화, 표준화는 나쁜 거예요? 그렇지 않죠. 아까 말했듯이 업무의 편차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것이 될 수 있고요. 복잡성, 조직의 수직적, 수평적 분화와 수준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조직 구조가 복잡하면 분화 정도가 높은 것이다. 그래서 조직 구조가 복잡하면 분화 정도가 높은 것이고 수직적 분화는 조직 내 계층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직적 분화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수직적 계층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뭐 사장 밑에 부장 뭐 이렇게 되게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수평적 분화는 동일 수준 내에서 상이한 부서들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반도체부, 가전제품부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부, 무슨 부, 무슨 부로 나눠진 것은 수평적 분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집권화는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권한이 상부에 집중됐느냐, 이게 두루두루 이렇게 퍼져 있느냐 이거죠. 의사결정과 공식적 권한이 상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집권화. 그다음에 분권화는 그것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을 분권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권화 조직은 환경이 복잡할수록 더 적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권화는. 그래서 그 안에서 자율적인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에 거랑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봐주시고요. 사회복지 조직의 유형입니다. 자, 권력과 복종에 따라서 조직의 유형이에요. 권력과 복종. 권력에는 강제적, 보상적, 규범적 있고 거기에 따라서 참여자들이 관여는 복종을 얘기해요. 복종의 수준에 따라서 소외적, 타산적, 도덕적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얘가 있죠. 강제적이면서 소외적인 것은 강제적 조직인데 교도소 같은 게 여기죠. 관리자들은 강제적으로 굴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소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소외적으로. 그 다음에 공식적 조직은 기업, 산업체, 기업들을 얘기를 해요. 기업들은 어때요? 보상적이고 참여자들도 참여만 할 뿐이지 뭐 적극적이거나 이러진 않죠. 그 다음에 규범적, 관리자들도 규범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참여자들도 어떻게 해요? 도덕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규범적 조직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회복지 조직은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규범적 조직이죠. 그래서 규범적, 도덕적 이 교차의 규범적 조직에 해당한다. 권력과 복종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수혜자의 유형에 따라서 조직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상호 수혜 조직은 참여자들이 서로 수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협동조합.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조직의 회원들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상호 수혜는 조직들 모두가 수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는 조직의 회원이고 대표적인 조직의 유형으로는 정당, 종교단체, 노동조합, 여기 협동조합 뭐 이런 데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사업조직은 사업체를 얘기를 하는 거죠. 1차적인 클라이언트는 사업체의 소유자죠. 사업조직은. 그 다음에 주식회사, 사업회사, 뭐 은행들이 여기에 해당되고 서비스 조직은 1차적인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죠. 클라이언트. 그래서 병원, 사회복지 조직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서비스 조직에 해당한다라는 것도 한번 뭐 우리 사회복지 조직이니까 체크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조직은 일반 국민이 클라이언트가 되는 것이 공공조직이에요. 대상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이 되죠. 우리가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서비스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클라이언트가 되는 것은 공공조직이다. 그 다음에 업무의 통제성에 따른 조직의 유형이에요. 관료조직은 아까 공무원 쪽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관료제 이론, 베버. 맞나요? 베버의 관료제 이론? 네. 과학적 관리론은 누구게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그 다음에 인간관계 이론은 메이어의 호선실험, 인간관계 이론 이런 식으로 가죠. 그래서 관료조직은 공무원 예전에 우리가 느꼈던 공무원 조직을 생각하면 좀 쉽죠. 공식적인 조직과 규정이 있고 계층적인 권위 구조죠. 상당히 명확하고 전문화된 분업이 있어요. 딱 자기 역할들만 딱 하게 되고 문서에 의한 업무 처리 이런 부분들도 앞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거랑 얘랑 똑같은 설명이죠. 가만히 봤더니 일선 조직은 사회복지 조직이 여기에 해당돼요. 사회복지 조직이 일선 조직이에요. 그래서 주도권이 일선에 위임된 상태, 이것을 일선 조직이라고 하니까 우리 사회복지 조직은 일선 조직에 해당되고, 그래서 주도권이 일선 업무 단위에 존재하고 각 업무 단위는 상호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 단위의 직접적 통제가 어렵다.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은 일선 조직에 해당한다. 전면적 통제 이론. 전면적 통제 이론은 우리 맥그리거의 XY 이론에 의하면 X 이론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X 이론이 어떤 거였죠? 하기 싫어 뭐 이거잖아요. 하기 싫었는데 그 사람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통제하고 지시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리자가 전반적인 통제를 행사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정신병원, 기숙사, 교도소, 요양시설 이런 경우는 전면적 통제 이론으로서 관리자가 일반적으로 통제, 지시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양시설이나 이런 기숙사도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네요. 여기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투가성 조직. 투가성 조직은 투가라는 게 뭐냐면 들고
나오는 것이 자유로운 조직을 투과성 조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자원봉사 조직이에요. 자원봉사 조직은 내가 자원봉사를 하고 싶을 때에 활동하고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또 빠져나오는. 그래서 투과성 조직은 들고 나감이 좀 자유로운 조직으로서 조직 구성과 클라이언트의 자발적인 참여, 조직의 통제가 약하면 조직 활동의 외부로 노출되어지고 자원봉사 조직이 대표적인 예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과 조직도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자, 클라이언트 수혜자의 상태와 조직 기술이에요. 클라이언트의 상태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그리고 조직 기수가 그것을 나누기 위한 기술을 썼는지, 아니면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기술인지, 아니면 변화시키기 위한 기술인지에 따라서 인간 유별, 인간 유지, 인간 변화,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정상이야, 클라이언트가 아프지 않거나 약간 상태가 일반적인 정상이라 그러면, 인간 유별은 인간을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구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학생, 신입생 선발, 이거는 인간 유별이 되는 거예요. 신용카드 회사도 A카드, B카드 그냥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 유별이 되는 거예요. 인간 유지는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청, 휴양시설 이런 거예요. 인간 변화는 치료받고 막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공립학교, YMCA 이런 데는 그래서 뭔가 더 나아지는 것, 뭔가 변화되는 것, 이런 것들을 조직기술에 활용된다 그러면 인간 변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정상, 요즘 비정상이라 쓰면 되게 뭔가 좀 잘못된 단어인 것 같긴 하지만 비정상적이면서 인간 유별인 경우에는 어떤 거냐? 법원, 보호관찰소, 진료소 이런 게 여기에 해당되고요. 인간 유지는 공공구조사무소, 요양시설. 그러니까 요양시설은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 변화는 병원, 심리치료. 병원 몸이 아프고 심리치료 마음이 아프고 이런데 인간 변화.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정신의 상태, 몸의 상태를 회복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인간 변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조직 구조에 따른 조직의 유형, 전통적 조직, 여기서가 시험에 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전통적 조직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뭐 과학적 관리론, 뭐 관료제 이론,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고전 이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능률을 높일 수 있는 공식적 조직의 구조의 편성에 초점을 두어 각각의 업무 단위를 A부, B부, C부 등 병렬로 나누어 조직하는 것, 가장 전통적인 조직이다. 사업부제 조직. 사업부제 조직은, 그러니까 아까 전통적 조직은 이거예요. 과학적 관리론에 따라서 생산부, 판매부, 홍보부, 똑같은 제품을 만들더라도 유사한 것끼리 이렇게 묶은 거예요. 그래서 생산, 판매, 홍보 이런 식으로 판매부, 생산부, 홍보부 이렇게 나누는 것은 전통적인 조직이고, 사업부는 사업에 따라서 어떤 반도체 사업부, 뭐 가전제품 사업부 뭐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제품 생산에 따라서 나누는 것을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직의 다수의 사업부 단위의 하위 조직으로 나누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반도체 사업부도 생산하고 홍보하고 판매해요. 가전제품도 뭐예요? 따로 개별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는 그 어떤 부서별로 했지만 이제는 이거를 나누어서 독립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비슷할 수 있지만 전혀 다른 개념인 거죠. 프로젝트 조직은, 프로젝트는 뭐냐면 어떠한 내가 A에 참석했어요. 내가 여기에 있어. 여기에 있는데 삼성전자에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삼성전자가 뭐 50주년 행사를 한대. 그러면 50주년 행사를 위한 TF팀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때 TF팀을 프로젝트 조직이라고 해요. 프로젝트 조직은 뭐냐면 그 프로젝트를 끝나기 전까지 어디에다가 파견돼서 그쪽 업무에 파견돼서 그쪽 업무를 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프로젝트 조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특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인력을 파견하고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다시 자기의 위치로 돌아오는 것을 프로젝트 조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매트릭스 조직은 뭐냐 하면 동시에 하는 거예요. 아까 프로젝트는 거기에 파견됐다가 그 업무가 끝났을 때 돌아오는 건데, 매트릭스 조직은 예를 들어서 오전에는 자기 원래 부서에 있다가 오후에는 아까 뭐예요? 뭐 50주년 행사 준비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동시에
이쪽에도 하고 이쪽에도 동시에 가는 것을 뭐냐 하면 매트릭스 조직이라 그래요. 그래서 매트릭스 조직은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우리 생산부의 의견을 이쪽 그 50주년에다가 반영하고 이쪽에 나온 의견을 또 이쪽에다가 전달해 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루에 양다리를 거치니까. 그런데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책임성의 문제가 있어요. 내가 여기 오후에는 절로 가야 되는데 저는 오후에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너 너의 일 똑바로 하고 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트릭스 조직은 그러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직 구성원이 각자 기능 부서와 프로젝트 부서에서도 동시에 속함으로써 업무를 조정하기 위한 역할과 권한이 명료하게 정의되지 않아서 불협화음이 발생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원들 간에 역할 갈등이 생기기 쉽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팀 조직은 전통적인 부가, 계 등의 체계를 재편, 통합, 분할하고 하나의 팀으로 전환시켜 팀장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팀 조직은 팀을 조직해서 운영하는 방식,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조직 간의 유연성은 높일 수 있지만 팀 간의 갈등, 이게 또 발생할 수가 있죠. 사회복지 현장에도 가보면 이게 팀별로 알게 모르게 이렇게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눈에 보이더라고요. 네. 네트워크 조직은 뭐냐면 우리 사회복지 조직은 네트워크 조직은 아니에요. 네트워크 기술을 사용하는 거예요. 기억합시다. 우리는 네트워크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지 네트워크 조직은 아니다. 그럼 네트워크 기술은 뭐냐면 우리 사회복지 시설들이 보통 소식지를 만드는데 그 소식지를 나보고 만들래. 내가 편집의 전문가예요? 아니에요. 내가 글을 잘 써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사회복지사 여기 채용했기 때문에 나보고 하래. 그러면 내가 이걸 하려고 그러면 한 달 내내 거의 이것만 해도 한 분기에 하나 만들까 말까 해요. 근데 이거를 그럼 내 월급이 얼마인데? 내 월급이 200만 원이야. 그러면 차라리 100만 원을 차라리 외주 줘서 그죠? 인쇄사나 이런 데 잘 해서 이게 내가 자료만 넘겨주면 100만 원의 계약이 돼. 그럼 내 인건비 200만 원을 아끼고 100만 원을 해결할 수 있잖아요. 난 200만 원의 이치를 또 우리 시설에서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해서 이렇게 전문가의 영역에게 이렇게 발주하는 것, 외주 주는 것, 이것을 뭐라 그래요? 네트워크 조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외부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꾀하는 조직이다. 조직의 보유한 자원을 핵심 사업 또는 비교 우위가 있는 한정된 분야에만 국한시키고 나머지 활동은 아웃소싱을 아까 얘기한 그게 아웃소싱인 거예요. 전략적 재원을 내줘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는 거. 편집이나 이런 건 외부에게 맡겨야지. 그것을 네트워크 조직의 특징이다라고 하고, 연계 조직은 사람과 서비스를 연결시켜주는 활동을 하는 조직이 연계 조직입니다. 사회복지 조직은 연계 조직이에요? 아니에요. 연계 기술을 활용할 뿐이지 연계 조직은 또 아니에요. 연계 조직은 어떤 거냐면 연계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우리는 연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연계 기술을 쓰는 것 뿐이지. 그래서 연계 자체가 목적인 기관들이 있어요. 입양기관, 푸드뱅크. 이런 데는 뭐예요? 물건이 들어오면 이게 필요한 사람에게 푸드뱅크는 연결을 시켜주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연계 기관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계 조직은 그러한 연계가 1차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곳을 연계 조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스크 포스, 이게 TF거든요. 이게 아까 뭐랑 같다 그랬어요? 프로젝트 조직이랑 같다 그랬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제한된 시일 동안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로 편성한 조직, 특정 업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의 임시 조직을 태스크포드, TF를 얘기하는 거죠. TF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매트릭스 조직이냐, 아까 프로젝트 조직이냐 하면 프로젝트 조직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 조직 운영 기법. 이거 끝까지 해도 되겠다. 현재 조직의 운영 기법 보면 리스트럭처링이 가끔 이게 보기에 나와요. 리스트럭처. 다시, 스트럭. 이게 건설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구조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럭처링은 재구조화예요. 재구조화. 우리 어떨 때 재구조화냐면 제일 알기 쉬운 게 뭐냐면 구조조정이에요. 구조조정. 구조조정이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리스트럭처링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구조로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조직 개편을 혁신적으로 단행하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조직에 중복되는 부분을 통폐합하여 조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한마디로 구조조정을 뭐라 그래요? 리스트럭처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리엔지니어링. 리엔지니어링은 엔지니어링이 뭐예요? 어떤 기능이라는 뜻이 있어요. 엔진 기능. 그래서 리엔지니어링은 기능, 시스템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시스템. 조직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좀 다르게, 이제까지는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운영했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시스템으로 좀 가보자 라고 하는 것이 리엔지니어링입니다. 기능의 변화를 목적으로 시스템을 완전히 재설계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조직의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이를 통해 업무 시간을 간소화하고 서비스 시간을 단축하는 것. 그래서 요즘 일부 기관에서는 이런 사회복지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결제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뭘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리엔지니어링에 해당할 수 있겠죠. 벤치마킹 뭔지 아시죠? 벤치마킹은 뭔가 잘 되는 곳을 찾아서 그 대상과 비교해서 그 장점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모방하기 위해서 벤치마킹 가는 거잖아요. 잘하는데 벤치마킹하지 못하는데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창조보다는 창조를 위한 모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벤치마킹 자체가 모방인 거예요. 모방이 나쁘다? 아니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방하거나 개선하는 것이다 라고 돼 있고, 아웃소싱은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할 것은 딱 하고 우리가 좀 약한 것은 차라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외주 주는 것, 외부 업체에다가 우리가 의뢰하는 것을 아웃소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적인 부분은 외주에 의존함으로써 생산성의 향상을 극대화하는 것, 이것을 아웃소싱이라고 그래요. 균형과 성과 발표. 과거의 성과에 대한 재무적인 측정 지표에는 내부 프로세싱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 고객 관점, 그래서 균형과 성과는 이 네 가지가 균형 있게 설계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재무, 두 번째는 내부 프로세스, 세 번째는 학습과 성장, 네 번째는 고객 관점. 이렇게 네 가지가 균형을 갖추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적인 건 뭔지 아시죠? 매출, 자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고객 관점은 고객의 충성도, 재구매율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관점에서 우리가 조직을 운영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서비스 뭔가 하면 계속 하는, 여러분들 시설에서 뭔가 사업 개발하면 계속 참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게 고객 관점이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죠. 고객이 계속 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재구매율을 높이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내부 프로세스 관점은 말 그대로 제품을 생산하고 개발하고 또 홍보하는 이러한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추는 조직 운영 방법이고, 그 다음에 학습과 성장은 직원의 능력, 또 기술의 향상 이런 것들을 도모하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구조의 설계, 조직 구조의 설계에 직무 확대와 직무 충실이 있어요. 직무 확대와 직무 충실이 있는데, 직무 확대는 수평적으로 확대시키는 거예요. 내가 A와 B를 했다면 너 이제 일을 어느 정도 적응한 것 같으니까 다음에는 C를 해. 그렇게 하면 직무 확대가 되는 거예요. 직무 충실은 수직적으로 확대시켜주는 거예요. 넌 그동안 여기까지 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인테이크만이 아니라 사례 관리도 너가 한번 해봐. 이렇게 하면서 수직적으로 그 업무를 더 할당해주는 것, 이것을 직무 충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무 확대는 수평적인 확대이고, 직무 충실은 수직적인 확대다라고 볼 수가 있죠. 직무 세분화는 업무를 나누는 것을 직무 세분화라고 얘기할 수 있죠. 직무는 그럼 우리 조직인데 직무를 어떻게 나누는 게 좋겠냐라는 거죠. n분의 1. 한 사람이 대상자 5명씩 봅시다. 이렇게 n분의 1로 나눌 수 있어요. 수 기준 직무 세분화. 그 다음에 시간, 2교대, 낮 근무자, 야간 근무자 이렇게 해도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시간 기준 직무 세분화. 기능, 총무팀, 사례관리팀, 재가팀 이런 식으로 기능별 세분화. 그 다음에 지역, 요즘 복지관들 분관들 많이 하죠. 분관 운영하잖아요. 이거 지역 세분화죠. 지역으로 나누는 것. 그 다음에 서비스 고객, 개인이냐 집단이냐 뭐 지역사회나 이런 서비스 고객에 따른 세분화할 수도 있고, 서비스 접근 통로, 뭐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고, 업무 세분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처 방법. 업무를 세분화하면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그것을 대체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사례 관리 잘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복잡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사례 관리자가 직간접으로 개입하거나 사례를 옹호해 주는 것. 자, 옹호자의 역할은 우리 지역사회복지론에서 뭐예요? 대변자의 역할이라고 그랬죠? 옹호하면 대변자. 그래서 욕구와 권익을 대변해 주는 것. 팀 구성하는 것. 직무 확충. 직무 확충은 직무 확대와 직무 충실을 합친 것을 직무 확충이라고 해요. 아까 직무 확대는 수평적, 직무 충실은 수직적인데 그 수평적과 수직적의 기능을 합쳐서 우리는 직무 확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무 순환, 순환 배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업무 세분화의 부정적 영향의 대처 방법이다. 그래서 이 앞글자는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사회와 위원회. 이사회는 의결기관이에요. 의결기관. 의결은 뭐예요?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이고 위원회는 뭐예요? 심의기관. 이사회 사회복지 조직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법률적 책임을 지고 있는 정책 결정, 의결이 결정이죠. 그래서 결정기구이다. 그래서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이사를 고하고 이사의 수와 임기는 법인 정관에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 사업법은 우리 아시죠? 이사는 7인 이상, 감사는 2인 이상,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는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외국인은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의 일반적인 정관의 변경, 일반적으로 정관의 변경사항, 법인의 예산 결산, 그 다음에 쭉 해서 이러한 것들을 권하는 이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위원회. 위원회는 예산의 결산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보고사항이에요. 예산에 관련된 것은 전부 다 뭐다? 보고사항이에요. 이 위원회는. 그래서 자문위원이나 운영위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위원은 조직의 일상 업무 수행 기관은 별도로 사회복지사 외에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자, 시험에 나왔었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전문가. 그러면 뭐예요? 아, 정답이 위원회였어요. 인사나 예산 등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와 조직 운영 규정을 개정하는 것과 관련된 비정규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임시위원회 등이 있고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위원회의 크기, 구성, 시간, 책임, 권위, 리더의 신뢰성 확보, 융통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